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영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실한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입니다. 원래는 월요일 날은 오프닝이 없었죠. 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월요일 날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 티켓이 안 팔려서. 그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티켓이 안 팔려서. 그렇군요. 약간 쫄깃쫄깃합니다, 이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가 왜 했던가라는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게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단관이나 하고 말걸. 그러게. 약간 이런 생각에 지금. 여러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뭐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네. 제발 좀 사주세요. 일주일 내내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얘기하고. 네. 정말 대대적인 공개방송하고 김프로쇼를 닫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야. 단말 필요 없고요. 자기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김프로쇼 스토어팜 검색해주시면 김프로쇼 공개방송 티켓이 나옵니다. 네. 그냥 2만 원 없다 생각하고 이제 쓰세요. 안 오셔도 돼요. 대학로 안 오셔도 돼. 그렇지. 네. 1일차, 2일차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2일차에 이제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런지 또 이제 평일이 아니어서 토요일. 2일차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셨는데 야, 1일차는 거의 처참합니다, 지금. 1일차 수준이. 그냥 불우유 도왔다 생각하시고 2만 원 보내셔야 돼. 아니면, 그거를 그냥 누구한테 선물로 주면 되잖아. 영화 보고 이렇게 토크한대 하면서 사가지고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선물로 주시기 좋은 것 같은데. 네. 야. 금요일 대학로 하고. 그래서 이 얘기는 네. 듣고 불편하신 분들은 네네. 다음 주부터 방송을 들으세요. 이번 주에 계속 얘기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송을 들으시고 네. 이번 주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이럴 일인가 싶은데 그러니까. 어쩌자고 이걸 했지 싶은 마음이 지금 물밀듯이 막 밀려오고 있거든요. 다른 말 붙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사세요. 네. 제발. 뭐 의미야.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 소중하고 청취자분들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데 안 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1주년 좋은 의미 그래서 우리 했잖아. 그럼 사야지. 그게 의미지. 그렇잖아? 말을 누가 못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플러스 친구를 가끔 그런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을 하죠. 응원을. 티켓을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럼 안 된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원래 오프닝이 없는데도 오프닝을 편성하면서까지 도와주시오.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아무튼 네. 자, 그럼 오빠 생각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네. 저희가 사연을 보내고 싶네요. 이분한테. 네. 20대 여자분이 보내주셨어요. 사연이 조금 달달한데 일단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오빠들 도와주세요. 체육관 사연 듣다가 소심하겠습니다. 저를 요새 심쿵쿵 하게 하는 사람은 저희 헬스 트레이너 쌤입니다. 겨울방학부터 다니던 헬스를 몇 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큰맘 먹고 1대1 트레이닝을 신청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헬스장에서 누구 친해지기도 싫고 사람 없는 시간에 조용히 다녔었는데 신청하고 헬스장에서 지정해준 헬스쌤에게 연락이 와서 처음으로 헬스장에서 누군가와 인사를 했어요. 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우리 동네 헬스장에 있었다고? 완전 공유! 헐! 기구하고 자세 잡아주고 하며 옆에 있을 때 진짜 떨려가지고 그냥 숨찬 척 했어요. 저보다 3살 많다는 건 알았는데 여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카톡 필픽에 있는 모든 사진은 그냥 자기 사진이라 없는 것 같은데 모든 SNS를 뒤지며 캐보려고 하지만 딱히 나오는 게 없어요. 3월은 개강하고 바빠서 트레이닝 신청은 못하고 그냥 운동 가서 인사만 하고 안부 묻고 그러고 와요. 어떻게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 유유유. 네. 네. 야, 메시지를 읽는데 네. 가슴이 설레네요. 그러게. 방법이 있습니다. 사연 보내신 분 네이버에 김프로쇼 공개방송 검색하시고 선물로 해줘. 첫날 오시면 저희가 그럼. 1대1로 상담해드릴까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인사시켜줄게. 환영해줄게, 환영. 노래 부를까? 당신은 네. 티켓을 2장 사셔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라. 그럼 영화 보러 가자고 하면 되지. 여기까지는 저희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심정의 토로였고요. 네. 지금부터 제대로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대로 상담을 해드리자면, 방금 전까지 농담이었고, 어떻게 해야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지금 3월에 개강해가지고, 1대1 트레이닝을 못 받고, 저번에 트레이닝 받을 때 굉장히 친했는데, 그렇다. 입금한 만큼 친해집니다. 1대1 트레이닝을 해야 그때만큼 친해지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볼 수 이 여자친구 부분은요, 이분이 이제 3살밖에 안 많기 때문에, 네. 또 이제 20대 초반이신 것 같잖아요? 개강 네. 때문에 그러신다는 걸 보면 20대 중반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초반 때고, 그러면 뭐 남자분도 군대를 막 갔다 왔거나, 뭐 요 정도의 이제 나이인 것 같은데, 네. 트레이너로서의 경력이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완전히 녹익은 사람은 아닐 텐데, 대체적으로 트레이너들은 이렇게 1대1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사적인 뭐 이런 것들은 감추는 편이 많아요. 네. 있어도. 네. 네. 그래야 이제 영업하죠. 그쵸. 본인의 그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감추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어설프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그리고 트레이너들이 월급 트레이너들도 있지만 헬스장에서 자기가 한 일만큼 받아가는 자유 영업 비슷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헬스장에서 손님들이랑 그런 거 괜히 분란 일으키거나 혹시 문제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지. 뭐 안 돼요. 그래서 매우 조심합니다. 네, 되게 조심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친한 남자 동생이나 네. 또는 아빠, 남자여야 됩니다. 네. 그 사람들을 1대1 PT로 붙여주십시오. 이 선생한테. 이 선생한테는 고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붙이고 둘이 친해지게 하면서 거기서 정보를 얻으십시오. 그래. 그것도 괜찮네. 네. 네. 예를 들어 나보다 동생이다. 친한 동생이 있잖아. 동네에. 친동생 있으면 제일 좋은데 네. 야 누나가 이러니까 돈 대줄 테니까 네가 해. 가서 형 동생으로 친해지란 말이야. 그러면서 형님 여자친구는 없으세요? 뭐 이러면 남자끼리는 얘기합니다. 하죠. 네. 하죠. 100% 합니다. 네. 이거가 굉장히 깨알 정보다. 굉장하지. 네. 나밖에 못해 이런 거. 근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엔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 생기네. 그걸 내가 붙여준 나의 스파이다라는 게 밝혀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친하는 게 처음부터 중요한가? 까는 게 낫습니다. 처음부터 까야죠. 무슨 소리예요? 처음부터 까는 게 나아요. 이거는 참 어쩔 수 없이 PT라는 관계로 만난 거기 때문에 손님을 많이 데리고 올수록 그렇죠. 본인이 VIP 대접을 받습니다. 일단.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티를 내고 그러면 고마움을 표시할 텐데. 그럼요. 그때 그러면 그냥 기회 있을 때 그냥 그럼 밥 한 끼 사라고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노린 수인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네. 여러 명일수록 좋아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먹힙니다. 그리고 그렇지. 대접이 많이 달라져요. 그렇지, 네. 그렇지. 여러 명을 데려와가지고 연결을 해주면 아유, 본인 PT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지. 엄청 고마우셔. 네. 그래서 일단 정보가 중요하니까 여자친구가 있냐? 혹시 아들이 있냐? 뭐 이런 것부터 확인을 하시고 네. 그런 관계 클리어하다. 요거 확인한 뒤에 다음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럴 때는 남자 회원을 하나 영업해줘라. 그렇지. 요거만한 거 없어. 네. 네. 뭐 하나보다 저는 여러 명 해주면 좋습니다. 네. 맞죠. 아는 사람 다 소개해주세요. 그래. 뭐 너 저기 할래? 뭐 해가지고는 연결을 이 사람한테 일부러 맞아. 막 해가지고 성사를 한 서너 명 시켜주잖아요. 대접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진짜로. 그렇지. 네. 물론 그 헬스를 하러 갈 남자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하러 간다고 다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명 정도는 이 사연 보내신 분이 돈을 꽂아줄 생각으로 하나 꽂아야 된단 말이지. 내 말은. 거기까지 생각해야 된다. 야, 출혈 세다. 내 돈 만만치 써가면서 않은데. 해야 될 상황이다. 이거 이런 학생인 것 같은데 이게 야,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남동생이 제일 좋겠는데. 누나랑 반띵하자. 그래, 뭐 이런 그래, 거. 그래. 이런 거 딜 가능한 상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 요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괜찮네. 일단은 그렇고요. 여러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한테는 이제 미션을 좀 지령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심어서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전 정보를 좀 입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은데 네. 어설프게 티를 안 내는 게 좋고요. 이게 핑크빛 모드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게 알려지면 그분이 헬스장에서 굉장히 난감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프로답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전혀 티 안 내고 그래. 그냥 뭐 개인 카톡이나 그렇죠. 뭐 이런 다른 걸로만. 이게 또 로드맵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 내가 심어놓은 남자 스파이를 통해서 정보를 캔다. 네. 정보를 캤더니 이 남자는 현재 여자친구가 없다. 네. 그리고 매우 외로워한다. 어. 요런 게 확인이 되잖아. 그러면 기분 좋게 저녁 자리를 주선을 한번 받은 다음에 그 시점에 맞춰서 헬스장을 관두십시오. 차라리 관둬. 그래. 그게 나아.
그렇지. 관둬야지. 그러지. 계속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 볼 때마다 티가 안 날 수도 없고. 깔끔하게 관두고 나면 회원대 트레이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는 남자분도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로드맵입니다. 이번 이 사연에 대한 우리의 이 대답들은, 야, 이건 팔아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 네. 우리가 근데 이걸 뭐 이미 녹음해버린 거 팔 수는 없고, 티켓 사세요. 금요일 한 장 사줘. 그래. 네. 자, 이분께도 술친구 한 박스 드릴 테니까 트레이너들이 술 잘 먹거든요. 네, 술 한잔 하자고 하세요. 그래서 헬스장 관두고 술 한잔 하자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버텨야 되니까 본인이 이제 전으로 드시고 뭐 이러면서 대작을 하면서 예쁜 사랑을 키워가시면 어떨까.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저희는 광고 듣고요. 지난주에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 이완배 기자님 모시고 2부에서 한국 재벌 흑역사 학원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독서회 시작하고는 처음으로 같은 저자를 2회에 걸쳐서 모셔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2번 연속으로 나오셔서. 지난주에 책들 많이 사셨나 모르겠는데 안 사신 분들 계시다면 피치를 좀 올려주세요. 차트를 뚫고 있다는 소문이 제 머릿속에서만 있습니다. 자, 한국 재벌 흑역사 상권은 2015년이요? 네. 2015년에 나왔고 그럼 거의 한 3년 만에 하학원을 쓰신 거군요. 네. 그래서 상학원 상권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해드린 대로 삼성하고 현대 이야기가 들어있고 학원은 롯데하고 SK. 그래서 요 4대 재벌에 관한 굉장히 자세한 내막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기왕에 사실 거면 2권 다 사셔가지고 버리시고 새로 사시고. 이 재벌사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 우리나라에 또 없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시대별로 재벌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관점의 책들은 있는 것 같은데 기업별로 이렇게 쓰는 책은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 이거밖에 없어요. 사셔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다른 책은 없다는 거. 이것만 있다는 거. 재벌닷컴 이런 데서 한국 100대 재벌 이런 책이 이제 나온 것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냥 팩트 위주로만 이렇게 있고 그런 거는 인터넷만 찾아도 나와. 스토리를 쭉 엮어서 해놓은 거는 없기 때문에 한번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회장들 자서전 보면 다 미화된 거기 때문에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오프닝으로 지난번에 동대 순댓국에서 회동했던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김 선생이 짧게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할 게 있나요? 그때 두 분도 처음 뵙더라고. 그 개인적인 자리를 갖는 건 처음이었어요. 나 그래서 방송을 그렇게 길게 오래 했는데 설마 처음 보겠냐 싶었는데, 그날 되게 서로 낯설어 하면서. 한 번 지나친 적은 있어요. 제가 허리우드 극장 위에서. 그쵸. 두 그때 한 번 번이죠. 있고, 한 번은 또 국민TV인가요? 어디 갔다가 그때 잠깐 인사하면서 지나친 적은 한 번 있는데. 10분만 방송하면 된다는 김용민 PD님 말에 둘 다 속아서. 갔더니 1시간 잡아놓고 그분은 상습이야. 약간 상습범이야.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김용민 브리핑에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그 첫 신화탄으로 공짜로 한국재벌 흑역사 CM 광고를 틀어라. 30초를 내놔라. 틀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진짜 20몇 년 만에 단결 투쟁가 한번 그래서 저희가 CM도 만들어서 틀고 있고 한데 진짜로 책의 취지도 괜찮고 또 민중의 소리라는 곳을 여러 가지로 돕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냥 후원하라 그러면 또 그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본인들에게 이제 책도 있고 선물도 하시고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때 셋이서 동대순대에서 처음 뵀던 날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날. 진짜 많이 먹었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원래 술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시고요. 저도 술을 좋아하는데 김 프로께서는 술을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뻘쭘하게 먹었죠. 앉자마자 폭탄주를 막 드시더라고요. 뻘쭘하게 먹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편집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김 프로께서 그날 우셨습니다. 그렇죠. 울었지. 울었지.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혼자 얘기하다가 복 받쳐가지고 울더니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대요. 그러더니 김프로쇼 인스타그램에 그림이 하나 올라왔는데 화장실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집에 그림 그렸어요. 그날 김프로께서 살아오신 이야기를 쭉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되게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되게 귀공자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삶은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 아유, 들어요. 그렇죠. 네. 아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날 아주 그냥 세게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네. 나중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저까지 벌써 했다. 딸딸하게 집에 잘 갔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네.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는 알딸딸 아니고 많이 취했었습니다. 많이 먹었어요. 저도 막 휘적휘적거리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때 그렇게 이제 뵙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뵙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분이 이제 뜻한 바가 계신 분이라 네. 방송도 김용민 브리핑만 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시면 안 트세요 원칙을.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한번 전화를 드려서 한번 김폴스 오시면 어떨까요? 얘기를 했다가 정중하게 이제 거절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꼭 모셨으면 좋겠는데 모시려면 술을 많이 먹는 수밖에 없겠다. 아니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좋은 방송이고 김프로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고 그런데 하여튼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죄송한데 또 우리 회사에서는 책 팔겠다고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또 쪼르르 튀어나오니 제가 너무 얼마나 비겁해 보이는지. 그런 강박을 버리세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 너무 강박을 가지시면 안 돼요. 동대 순댓국에서 그때 먹으면서 그래도 한 번은 제가 꼭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불러주시면 영광이고 꼭 한번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딱 한 번 나가서 꼭 한 번만 머릿속에 싹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제가 목이 워낙 안 좋다는 걸 지금 두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편집해 주시는 분이 너무 고생하실 거고 하여튼 제가 그다지 방송에 적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경향의 말씀을 또 이완배 기자님의 방송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요. 지금 45만 8천 분 계시거든요. 김 선생이 흉내 잘 내요. 근데 여기서 해달라고 못하겠고 그러면 안 돼. 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따로 성대모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똑같아. 진짜로요? 지금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롯데하고 SK 얘기할 건데 오늘은 한국재벌 흑역사 학원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책에 담긴 내용들을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사실 삼성하고 현대 얘기를 이제 골고루 한번 좀 섞어서 해볼까 하다가 얘기가 막 너무 흥미진진하게 막 빨려 들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삼성 얘기만 해도 1시간이 문제가 아니던데.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짐작하기로는 롯데 SK인데 한쪽 얘기 듣다가 끝날 수도 있다. 그래도 여러분이 나머지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시라. 네. 저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4개 기업을 선정하셨는데 LG가 빠진 이유는 뭘까요? LG가 무슨 좋은 기업은 아닌데요. LG가 빠진 유일한 이유는 제가 LG 트윈스 팬이어서. 좋아, 이런 인간적인 모습. 그게 아니고요. LG 집안이 제게 기록한 역사들은 나쁜 역사죠. 그리고 들어보면은 이제 하여튼 좀 기가 막힌 짓들을 이 자식들이 하고 다니는 건데 LG는 의외로 그런 쪽에서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 집안도 독립운동가 집안이고 유일하게 이쪽에서 골 때리는 짓을 한 게 차떼기 사건. 요게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좋은 회사는 당연히 우리나라 재벌들이 2대 3대 승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만 이 앞서서 들었던 4개의 회사에 버금갈 만한 그 정도의 비중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진 않았군요. 네,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그렇죠. 오너리스크가 사실 제일 적은 기업이기도 해가지고 문화도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GS하고 분리가 될 때 LS, GS, LG 이렇게 다 분리가 될 때 어지간하면 좀 세게 치고받을 만한데 형제난 같은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히 그냥 깔끔하게 분리가 허씨 집안, 구씨 집안이 깨끗하게 분리가 돼버려서 쉽지 않은데. 쿨한 집안들이네요. 진짜 쉽지 않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롯데 얘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 책 목록의 첫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껌에서 발견된 쇳가루, 박정희가 지원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롯데가 이제 일본에서 성공을 했고요.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그래도 초창기 성공에 대한 역사에서 능력을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은 신격호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성공을 한 건 조선인으로서 일본에서 성공을 하는 게 조선인이라는 신분이 뭐가 유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일본에서 성공을 했어요. 이러면 이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제 롯데 껌을 들여와서 껌을 팔고 있는데 껌이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일본에서도 성공한 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껌에서 쇳가루가 검출이 돼버린 겁니다.
서울시 위생단속에 걸린 거죠. 예, 박정희가 신격호를 부릅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는 일본 자금을 너무나 끌어들여 쓰고 싶어 했었어요. 이제 신격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을래 색깔로 나온 걸로 아니면은 투자할래. 예, 반도 호텔 넘겨줄 테니까 호텔 경영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손정목 서울시립대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롯데에게는 이게 박정희의 압력이었겠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득해가 돼버린 거죠. 반도호텔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넘기거든요. 그 다음에 신격호가 그 뒤로부터는 한국에서 사업을 훨씬 더 키워나갑니다. 일본보다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신격호가 깨달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정경유착이 갑이다. 네. 그 뒤로부터 신격호의 인생은 놀라울 정도로 모든 정치인하고 다 연이 있습니다. 예. 전두환하고 처음 만났을 때 전두환이 이 신격호를 되게 싫어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금방 뭐 해결 다 돼서 롯데월드 따냈죠. 88 올림픽 때 잠실에 근사한 위락시설이 있어야 된다. 롯데조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걸 나중에 전두환 비자금 수사에서 다 밝혀지지만 신격호가 전두환을 만날 때마다 돈을 갖다 바칩니다. 10억씩 20억씩. 그리고 전두환이 심지어 대통령 선거 거의 다 됐을 때 이제 노태우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송파의 금싸라기 땅을 롯데에 넘깁니다. 그게 지금 제2롯데월드 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하고의 관계만이 아니고 전두환하고도 그렇게 유착이 돼 있었죠. 그래서 손정목 교수 책에 보면 전두환이 제일 아꼈던 사람은 신격호다. 이렇게 나오죠. 야. 노태우하고도 잘 지냈고요, 당연히요. 김영삼하고도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이 사람은요. 네, 이 둘이 고향이 동양이어서 보는 눈이 있는지 이 사람에게 투자를 하다시피 해서 롯데 호텔에 김영삼이 오면 항상 VIP 룸을 내주고요. 두 사람이 되게 이렇게 잘 맞았대요. 그리고 3당 합당을 하죠. 노태우 시절에. 그런데 김종필, 김영삼, 노태우 이 세 명하고 유일하게 다 친한 사람이 신격호예요. 왜냐하면 김종필은 한일 처음으로 이제 외교 수교를 틀 때 되게 굴욕적인 협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종필이 그걸 담당했는데 신격호가 일본에서 그걸 다 컨택을 해주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김종필 측근을 자기 회사 사장으로 앉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셋과 유일하게 다 통하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신격호는 박태준하고는 거의 친형제같이 지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3당 합당이 된 다음에 결국은 김대중 정권이 들었을 때 DJ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는데 또 박태준하고 친한 거예요. DJP 정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김영삼한테 그렇게 제2롯데월드 지금 월드타워를 지어달라고 징징댔는데 김영삼이 그건 못했던 거죠. 거기에 100층짜리 짓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공항이 있고 그런 데는요. 그렇죠. 네. 그걸 안 들어주니까 DJ 정부 때는 또 박태준한테 막 했는데 이것도 또 안 됐어요.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방향을 튼 거죠.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뭐 될 일이 아니니 서울시장을 잡자. 이명박. 네, 이명박을 잡자. 그래서 이명박의 고대 절친이었던 장경작이라는 사람을 롯데물산 사장으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친구 게이트라고 불러요. 장경작하고 이명박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이명박이 거의 선거 대선 캠프 때부터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모든 전략을 다 짰습니다. 네. 당선인 시절에도 조각, 첫 번째 조각을 그 호텔에서 짰을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이 그렇게 열심히 강압적으로 공군을 제압을 하고 롯데를 밀어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묵직한 사건을 하나를 빼고 나면 전반적으로 롯데하고 SK 학원의 분위기는 저희 이정무 전 국장이 두 권을 다 검토를 했으니까요. 삼성현대는 묵직한 한국 현대사의 무거움이 있다. 그런데 롯데 SK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찌질함인 것 같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제1롯데타워만 빼고 나면 최태원도 그렇고 신격호도 그렇고 이 두 집안의 두 그룹이 벌여온 역사는 정말로 찌질하기 짝이 없습니다. 폭행, 이 불륜, 하여튼 이런 것들이 가득한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들 아시는 사건이겠지만 최태원 회장이 박근혜한테 사면을 받고 나왔을 때 성경책을 끼고 출소를 하죠. 그렇죠. 예. 왜 성경책을 끼고 출소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최태원이 전과가 이범이에요. 그러니까 2003년 SK글로벌 사태가 났을 때 엄청난 1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그때 막 수백억을 자기 호주머니에 챙겼다가 구속이 처음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중에 전과 이범이 몇 없습니다. 실제로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이 2번 갔다 온 거거든요. 몇 없어요. 그 당시에 7개월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K 비자금 사건으로 이 사람이 비자금 횡령으로 두 번째로 구속이 되는데 구속이 된 이유가 뭐냐면
여의도 증권가에 김원홍이라는 점쟁이가 있습니다. 점쟁이죠. 네. 이 점쟁이가 유명했던 게 주가 지수를 귀신같이 맞춘다는 거예요. 무당한테 신기가 들려서. 그런데 이 점쟁이가 최태원을 만납니다. 그런데 봉투를 하나 줘요. 이틀 뒤에 열어보십시오, 회장님. 그랬더니 이틀 뒤에 열어봤더니 그날 주가 지수하고 맞았다는 거예요. 오, 진짜요? 예. 오. 그때부터 최태원이 이 사람한테 꽂혀가지고 자기 동생하고 자기하고 모든 월급, 부동산, 현금 다 갖다 박습니다. 이 사람한테. 그렇지. 네, 그렇죠. 네. 재산 불려달라고요. 나중에 홍콩에선거 잡혀오지 않았어요? 잡혀왔죠. 네. 베스트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자문 회사로부터 그 잡혀온 결과인데 그렇죠. 처음에는 이 김원홍이라는 점쟁이가 돈을 꽤 불려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점쟁이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컸는지 SK 해운 네. 고문으로 위촉을 하고요. 김원홍 고문이 부친사항을 당했을 때 최태원 회장이 거기 내려가서 조문객들을 받습니다. 어이구야.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 우리나라 5대 재벌 회장이 육개장 나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식들한테 김 고문을 아버지처럼 대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김원홍 고문이 투자를 한 게 해외에서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돈을 더 끌어다 놓는 겁니다. 더 끌어넣다 안 돼서 결국은 횡령까지 들어가서 500억 원 가까이 횡령을 한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횡령의 이유가 점쟁이한테 홀린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쪽팔린 일이냐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사면을 받으면서 성경책을 끼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요. 이제 앞으로는 점쟁이 같은 사람들의 말에 안 홀리겠다, 뭐 이런 결심 같은 거죠. 미혹당하지 않게. 그렇죠. 이제 예. 신앙의 힘으로 저는 기업 경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왔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불륜을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김프로께서는 기독교인이신가 아시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야훼로부터 10계명을 받을 때 야훼께서 9계명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요. 네. 그런데 풀려나자마자 성경책을 끼고 나서 풀려나자마자 한 짓이 불륜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내연녀는 최태원 회장과 관계를 맺을 때 남편이 있었어요. 아하.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이 두 그룹은 다 불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다루는데 다루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최태원이 그 김모 씨라는 여자하고 불륜을 했던 말던 노소영 원장하고 뭐 헤어지건 말건 프라이버시의 영역인 거죠, 이거는요. 그렇죠. 뭐 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요. 좀 웃기긴 하죠. 성경책 끼고 나왔다가 제일 먼저 재벌 총수하는 일이 불륜 고백인 건 좀 코미디긴 한데요. 그런데 그 내연녀라는 분이 강남에 빌라를 한 채를 사요. 예. 빌라를 한 8억 원인가에 삽니다. 빌라를 샀다가 2년 몇 개월 만에 팔아가지고 20몇 억에 팔아서 10몇 억을 남겨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죠. 그분이 부동산 투자에 귀재여서 몇 년 만에 10몇 억을 남겼다면 이것도 역시 사적인 영역인 거죠. 그런데 그 부동산을 한 뭐 80몇 평짜리 되는 굉장히 큰 빌라였는데 판 곳이 어디냐면 SK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SK 계열사가 싼 가격에 빌라를 판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빌라를 나중에 팔아서 10몇 억을 벌었을 때 그 빌라를 산 곳은 또 어디냐? 버가야 인터내셔널이라는 해외 컴퍼니인데 SK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SK 계열사들이 빌라 하나를 사고 팔아가지고 이 내연인한테 10몇 억이라는 재산을 안겨준 거예요. 그래서 난감하더라고요. 이거는요. 예. 적어도 나쁜 짓을 하는 건 이부자리 영역이니까 뭐 얘 거론을 안 한다 쳐도 제가 그래서 그때 기사에 책에도 비슷하게 썼지만 진짜 웬만하면 불륜은 자기 돈으로 좀 하자. 아니 웬만하면 불륜을 자기 돈으로 해야지. 불륜을 회사 돈으로 하는 건 무슨 경우냐. 이런 겁니다. 신격호 회장 신동주 신동빈 아들들이 치고받을 때요. 언론에서는 신격호 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 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미경이라는 이름은 알아도 셋째 부인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셋째 부인이라는 표현이 엄연히 언론에서 그냥 사용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 부인과 결혼을 한 다음에 신격호는 첫째 부인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일본으로 도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부인은 신격호 회장을 되게 그리워하다가 그냥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 여자랑 다시 결혼을 해요. 이 일본 여자가 이제 둘째 부인이라는 거고요. 서미경이라는 분은 70년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었습니다. 가벼운 연예인이 아니었고 미스롯데? 미스롯데 출신이고 미스롯데 이전에도 아역 탤런트 출신이었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제일 예쁜 연예인 2위, 뭐 제일 싫은 연예인 뭐 5위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셀럽이었군요. 예, 셀럽이었었던 겁니다. 악플도 많이 받았고 너무 예쁘고 뭐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80년대 갑자기 일본 유학을 결정을 하고 그 당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스폰서가 있다는 설이 바다하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본인은 부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었던 거죠. 근데 요까지만 해도 셋째 부인이라는 표현이 너무 거슬러서 그렇지 그게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공적으로 다룰 이유가 전혀 없는 영역인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유언실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신유미, 서미경, 모녀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신유미 씨는 정식으로 신격호 회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유미는 서미경의 여동생으로 호적에 올랐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신격호의 딸로 호적으로 옮겨지게 되죠. 이때 또 신격호 회장이 DNA 검사까지 또 꼼꼼히 해보셨다는 설이 있어요. 네. 진짜 내 딸이 맞는지. 네. 그리고 가족들과 처음 대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격호 회장의 장녀가 신영자 이사장이라고 이 신영자 이사장이 그때 40대였고 서미경 씨는 그때보다 훨씬 어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첫 대면을 한 거예요. 신격호 회장의 장녀와 신격호 회장의 셋째 부인이 훨씬 더 어렸던 서미경 씨가 나이가 많은 신영자 씨 보고 딸 뻘이니까 말 놓는다. 당찬에 강단이 대단했었던 거죠. 재벌가들 드라마들이 괜히 나오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야. 현실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유언실업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50대 50 비슷하게 주주를 시켜주고 롯데 시네마에서 모든 그 팝콘 팔고 뭐 이런 거를 이 회사에 몰아줍니다. 매점 운영권을 싹 넘겼고. 예, 그래서 롯데그룹의 이익이 700 몇십억이 이 두 모녀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부인은 괜찮다고요. 예, 뭐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건 뭐 그쪽 이야기인데 왜 이 사적인 일에 공적인 영역을 끼어들이냐는 겁니다. 특히 그 신유미 씨는 지금 30대인데요. 롯데호텔 고문이에요. 롯데호텔이 30대 청년에게 고문 뭐 의견을 들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고문이라는 것은 의견을 청취해서 참고를 하는 직업인데요.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계열사에 이 모녀가 직함을 올리고 있습니다. 월급을 얼마를 받아갔냐? 150억을 넘게 받아갔어요. 야, 여태까지 지금까지 다 받은 게. 예.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재판에서 걸린 겁니다. 걸렸는데 유죄를 받아요. 신격호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고령을 이유로 지금 구속이 되지 않았던 거죠. 참 이 집안의 찌질함이 대단한 건 그때 신동빈 아들, 신격호 아버지 이렇게 재판정에 나왔는데 아들의 재판 전술은 뭐였냐면 이 모든 죄가 아비의 죄입니다. 네. 내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시켰는데 내가 거절 못한 겁니다. 이렇게 전술을 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사에 이런 후레자식 전술이 어딨냐. 네. 조선시대만 해도 아비의 죄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선비는 있어도 내 죄를 아비에게 물어주소서 이런 후레자식 전술은 없었다라고 기사를 썼더니 롯데그룹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표현이 모욕적이라고요. 삭제하거나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답신을 보냈죠. 제발 소송하시라고요. 후레자식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안 한지 온 국민 앞에서 한번 떠들어보자고.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네. 못하죠. 네. 야. 롯데 SK의 찌질함.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찌질함 이야기를 해보면 두 가문에 걸출한 파이터들이 한 명 있습니다. 네. 롯데 가문에는 신동학 씨라고 있고요. SK 가문에는 최철원 씨라고 있죠. 네, 그쵸. 내과 폭행 사건이요. 그 파이터. 네. 전 또 뭐, 다른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진짜 파이터. 네. 베테랑. 그렇죠. 네, 네. 베테랑. 이 양가문의 주목들은 신동학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길 가다가 그 프라이드 주제에 어따 대고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건데, 차를 타고 가다 그랜저를 몰고 가다가 프라이드가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화가 나가지고 옆에 화단에 있던 벽돌을 들고 운전자를 두들겨 패는 등, 예. 뭐 이런 게 다반사예요. 전과가 한 3범인가 4범인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롯데 가문에서도 이제 내놔서 나중에는 이상하게 태국에서 추락사를 하는 경우였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뭐 생을 마감을 해서 그런데 최철원이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메카 폭행 사건은 아마 많이들 아시죠. 그렇죠. 예. 탱크로리 노동자가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올라와. 이래가지고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사건 때문에 경찰에 입건되고 조사를 받으면서 알려진 건데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항의를 하니까 그때도 야구 방망이를 들고 밑에 층에 내려가서 밑에 집 주인의 멱살을 잡은 적도 있어요. 밑에 집이 쫄아가지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요. 원래 해병대 출신이라서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을 골프채로 패는데 골프채로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골프채가 박살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때리다가 성이 안 차니까
마음에 안 드는 여직원을 위협하기 위해서 도베르만이라는 사냥개를 끌고 와서 사무실에서 풀고 물어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미친놈이네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 근데 문제는 메가 폭행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양자가 합의를 해야 폭행 사건이라는 게 훨씬 더 사건이 경감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쉽게 뭐 합의를 좀 안 해주고 이랬었던 모양이죠. 집행유예 판결을 결국은 받기는 받는데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다음에 13일 뒤에 그 얻어맞은 노동자가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네. 엄청나게 두드려 맞은 사람한테 이 기소를 하는 게 너무나 부당한 게 당연한 건데 이 기소를 한 사람이 혹시 아세요? 김프로님께서는 박철 검사라고요. 네. SK 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듬해 그 노동자를 기소한 박철 검사가 SK에 전무로 영입이 돼요. 네. 지금 부사장하고 계시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때 영입 발표를 하면서 그렇죠. 넷값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SK그룹이 발표를 합니다. 네. 그게 어떻게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의 행태들이 이런 겁니다. 삼성 비자금 사건 때 조준홍 특별검사요. 조준홍 검사 아들이 나중에 이명박이 이건희를 원포인트 사면한 다음에 이듬해 삼성전자 과장으로 입사를 하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참 두려운 건 대부분 우리나라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나 또 김프로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 삼성으로부터 뭘 받아서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재벌들로부터 뭘 받아서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진보적인 언론사 출신 기자분 한 분이 지금 삼성에 고위직으로 가 계신 분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고 후배 기자들이나 박철 검사 같은 사람을 보고 후배 검사들이나 최기문 경찰청장은 한화그룹에 가서 나중에 김승현 보복 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 김승현 따까리짓 하다가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죠. 네. 그러면 그 최기문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 남대문 서장한테 전화를 걸었다는데 남대문 서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은 전임 치안총수의 전화를 받고 왜 저러고 살아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실제로 기자들이나 법조에 있는 사람들께 뭔가 재벌들이 주지 않아도 앞선 사람들이 그렇게 재벌들을 돕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후배들도 그 또꼬무를 기다리면서 돌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짜여진 재벌들 시스템이 저는 하여튼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네. 이 말씀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에 진짜 견제받지 않는 권력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돈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최종 보스인 것처럼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모든 것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돈이 문제라고 하는 건 양쪽인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무조건 다 좋아. 돈을 쫓겠다는 이명박 같은 사람도 있는 거지만 사실은 모든 일반인의 정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 돈에 초월해서 돈과 관련 없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돈이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귀결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는 그 여러 그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돈의 액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행복도의 한계 효용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를 넘어서 버리면 행복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까지도 생깁니다. 그런데 행복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옆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는 않거든요. 옆 사람이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질투하지만요. 그러니까 한국 재벌들은 불행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요. 네. 정의선 같은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현대차의 지금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데 왜 이재용은 9조를 해먹을 동안 나는 4조밖에 못 해먹었을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훨씬 더 해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걸 겁니다. 네. 그들이 가진 힘을 마음껏 휘두르는 거는 결국 돈이란 무기가 있는 건데 거기에 영원히 팔려가는 이명박 같은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거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그들이 휘두르는 돈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저기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복지의 어떤 시스템의 부재. 이게 결국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진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면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탐욕이 지배하는 강도가 훨씬 더 저는 줄어들 거라고 믿습니다. 뭐 어느 사회나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거를 잘 지켜보고 옳은가 그른가 뭐 경중을 또 따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이 참 그러니까 얼척없는 짓을 해도 그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눈치를 볼 텐데 그냥 모른 척하고
뭐 다들 못 본 척하고 뭐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게 되게 큰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뭐 또 이런 거예요. 지적을 한다 칩시다. 당신 이게 잘못했습니다. 재벌. 그랬을 때 재벌이 내미는 돈에 의해서 그 의견을 꺾을 수밖에 없는 현재 환경. 네. 네. 돈을 내밀어 나 돈 필요 없는데 이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무 걱정 없어. 걱정하지 마. 참 뭐 하여튼 여러모로 좀 그런데 재벌의 흑역사라는 그래서 이런 책 자체가 많지 않은 것도 이유가 다 있는 것일 테고요. 네. 또 나름대로 용기 있게 이런 걸 이렇게 쓰겠다고 하면 연락은 안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 상권을 쓴 다음에 삼성 쪽에서는 책을 보고 나서 이런 연락은 했었다고 그래요. 다 검토를 해봤다고. 예, 그런 연락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요. 기사를 쓸 때는 이제 종종 연락이 오죠. 그런데 다 무시를 하니까요. 아. 네. 저희 민중의 소리는 기업에서 무슨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사를 좀 빼주세요, 내려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꽃방귀도 안 끼는 쪽이라. 한 줄 더 쓰면 더 썼지. 광고를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죠? 네. 하긴 또 뭐 광고를 안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딜레마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안 받고 떳떳하게 쓰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언론사들의 대부분의 수익 모델이 이제 광고이기 때문에 네. 참 그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 것 같은데. 아마 실제로 언론사가 광고를 한다는 건 저희 김프로쇼에 그 광고주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죠. 광고를 하고 전달을 하고 효과를 얻고 그러면서 컨텐츠를 더 높이고 이제 이걸 경제학에서는 이중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시장을 두 개로 나눠서 돈은 광고주분들이 내는 대신에 정치자분들은 광고주분들의 광고를 듣고 그 효과를 광고주분들은 누리고 컨텐츠에 대한 보상을 치르고 이게 맞는 건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광고의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고 기사를 제어하자는 일종의 보험 같은 효과인 거니까 실제로 제가 알기로 많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재벌들은 광고비는 주는데 광고가 안 나오기를 원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현상이니까 그런 광고가 아니고 만약에 민중의 소리도 조금 더 살 길을 찾는다면 진짜 광고 효과를 원하시는 광고주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지금은 매체의 영향력이 그만큼이 안 돼서 네, 하여튼 뭐 그게 굉장한 고민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언론에 그러면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언론을 만들려면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되나. 그래서 사실 이제 아직 해답이 딱 명확하게 생긴 거는 아니라 가지고. 네. 뭐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데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이냐. 이게 제일 큰 문제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삼성의 지배구조, 이렇게 쭉 현대차의 지배구조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롯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롯데의 지배구조를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왜 불거진 문제냐면 그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가 형제의 난이라는 걸 벌였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 누가 대장인지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대장인지를 가리려면 어느 회사에서 대장이어야지 이 그룹의 대장이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려고 보니까 그럼 둘이 어느 회사에서 붙어야 대장이 가려지는지를 이제서야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패 까봐. 누가 몇 장인지 까봐. 그러니까요. 그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롯데 제가의 최대 주주가 됐어요. 신동주인데 내가 이제 롯데그룹 주인이다. 그러면 웃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롯데 제가는 영향력이 없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둘이 오케이 목장의 결투를 벌여야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어느 회사의 주인이어야 이 그룹의 주인인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상호 출자, 순환 출자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그 그림을 보면은요. 선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이 선이 저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선이 돋보기를 들여야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끈질긴 네티즌이 이 선을 다 세보셨습니다. 몇 개가 있는지 416개가 나옵니다. 상호 출자 거리가 416개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전설의 반도체 집적 회로도보다도 더 복잡하다는 롯데의 지배 구조도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어느 기업을 내가 딱 먹고 있어야 주인인지를 모르겠네요. 모르겠죠. 실제로 신동빈은 국정감사 때 나와서 국회의원이 일본에 있는 이 회사는 뭐 하는 계열사예요? 진짜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계열사인데 진짜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결국은 두 형제가 오케이 목장의 결투를 벌여야 되니 이제는 연구를 해야죠. 어느 쪽을 가져야 제일 영향력이 크냐. 열심히 416개 선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게 호텔 롯데였습니다. 호텔 롯데에서 승부를 보자는 거죠. 두 형제가 그러면 이제 호텔 롯데 주주총회에서 만나야 되는데 호텔 롯데의 지배주주는 누구인지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일본 롯데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롯데 그룹의 지배구조의 결판은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난다는 겁니다. 일본 회사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결판을 내야 돼요. 그럼 이제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를 찾아봤더니 도쿄 신주쿠 거리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스튜디오 한 반만한 크기에 골판지 만드는 회사 광윤사라는 회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 광윤사. 예. 네. 직원도 3명밖에 없어요. 오. 그러니까 드디어 밝혀진 롯데그룹의 주인은 매출이 100조 원에 가까운 글로벌 그룹의 주인은 도쿄의 골판지 만드는 회사였다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골판지 만드는 광윤사 외에 나머지 이 롯데 지배구조를 계속 살펴보면 L1, L2, L3 뭐 이런 이름의 회사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롯데알루미늄의 최대 주주는 L2였어요. 근데 L2가 뭐냐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상장된 회사가 아니니까 밝힐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금융감독원은 일정 매출의 규모가 넘어서는 회사들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롯데알루미늄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니네 최대 주주가 L2라는데 L2 뭐냐? 뭐냐 도대체. 아니 딱 뭐 우리가 알아볼 테니까 주소나 좀 내봐라. 그래서 주소가 겨우 밝혀졌습니다. 그때부터 묵혀 있다가 이번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 기자 한 명이 이 주소를 입수를 해서 찾아갔군요. L2가 뭐냐 하고 찾아봤더니 신격고 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L1부터 L12까지가 나와 있는데 롯데그룹 내에서도 그게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 있는 곳에서 결판이 안 나는 이 지배구조를 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야,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개판이었던 거죠. 오직 신격호 본인만 알고 있는. 신격고 본인도 모를 겁니다. 이제는 정신이 가물가물해서 네. 모르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격고 회장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주식을 증시에 상장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렇죠. 예. 다른 주주들이 들어오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중화일간지 때는 증권 기자를 오래 했는데 롯데 칠성 뭐 이런 곳이 이제 증시에 상장이 돼 있었거든요. 롯데 3강. 전화를 하면 안 받습니다. 뭐 어느 신문 누구 기자인데요. 예, 뭐 때문에 그러시죠. 아, 제가 증권선물거래소 출입하는데요. 담당자 몰라요 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증권 쪽에 관심이 아예 없어요. 주가가 오르든 말든 상관도 없고 주주들 알기를 개차반으로 지급을 합니다. 아, 신기하네요. 네. 누가 내 거 몰랐으면 좋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거죠. 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인 신동빈은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이게 묘한 일인데 원래는 롯데가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압도적인 1위였다가 백화점 계열에서 갑자기 신세계가 이마트 창동점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 마트 부분에서 역전을 시켜버린 겁니다. 유통업계 판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롯데쇼핑이 실탄이 마침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롯데마트를 확장을 해서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실탄이 충분히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롯데쇼핑 주식을 증시에 상장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주들을 끌어모아서 몇 조 원 자금을 마련을 해서 신세계 이마트에 대응하기로 결정을 하죠. 이 결정을 신동빈이 해요. 그 주식을 상장하는 게 뭐가 문제냐. 주주들에게 돈을 받아서 사업을 잘하면 되는 거지 하고 신격호한테 얘기를 했더니 신격호가 길길이 뛰었다는 거예요. 왜 내 롯데쇼핑을 딴 사람한테 파냐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봉건이고 아들은 신자유주의 경영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때 제가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 롯데쇼핑에서 상장하겠다고 증권선물거래소 기자실에 찾아왔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기자들이 뚜껑이 열려서 계속 질문했던 게 야 롯데 지들 앞으로 전화하면 받을 거지. 야 전화하면 좀 받아 씨. 앞으로 정말 받겠습니다. 우리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주주님들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아 진짜 내가 딴 건 모르겠고 뭘 물어보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지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참 싸웠었어요. 그럴 정도로 롯데 경영이 신격호 시대에는 봉건적이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롯데쇼핑에 올라오면서 신동빈의 시대가 열려서 조금 바뀌었는데 저도 뭐 그렇게 이렇게 흘러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일본한테 이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일본 롯데 홀딩스에 있는 다른 일본인 누구가 경영을 하게 되고 어쩌고 뭐 이런 소식이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배 구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쭉 따라가 보면 호텔 롯데의 주인은 일본 롯데 홀딩스고 일본 롯데 홀딩스의 주인은 광윤사고 광윤사의 주인이 신격호였는데 신격호가 그 광윤사를 신동주에게 물려줍니다. 장남에게. 이러면 장남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광윤사가 가지고 있었던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한 3분의 1 정도예요. 그래서 최대 주주였었던 겁니다. 나머지 3분의 2가 계열사들이 갖고 있거나 종업원 지주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3분의 2가
신동빈 편을 들어줍니다. 오. 그래서 광윤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장남의 패배를 하는 일이 벌어지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롯데의 오너십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일본 종업원 지주회 그리고 일본의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민도 얘네들이 자르라고 하면은 잘려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다만 지금 일본 롯데홀딩스나 일본 종업원 지주의 일본 여러 계열사들은 다 신동빈 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신동빈이 구속이 되면서 신동주 측에서는 이렇게 공략을 할 것 같아요. 원래 일본에서는 구속이 되거나 이러면 경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동빈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공략을 할 것 같고 미래는 굉장히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게 일본의 종업원 지주회나 아니면 일본 계열사들을 누군가가 일본인 한 명이 묶을 수만 있다면 예, 그 사람의 오너십을 가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 명분은 신동빈은 깜빵 같고 신동주는 개차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묶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지금은 신동빈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롯데의 주요 임원들은 일본 롯데의 반란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아마 중요한 임무일 것 같습니다. 롯데 그룹 전체의 운명이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야,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엉망진창. 생각할수록 엉망진창이네요. 이걸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번 시간 이제 롯데, SK 얘기를 이제 나눠봤는데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전후 맥락이나 자세한 내용들이 책에 충실히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재벌 흑역사 구입을 하셔가지고 보시고 뭐 권해주기도 하시고 뭐 소문도 내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원색적인 광고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툭툭거리면 안 고맙습니다. 돼요. 네. 네. 무조건 하여튼 사시고 네. 선물하기가 뭐하다. 복잡해가지고 선물 안 한다 그러면 라면 바지로 또 쓰시고 네. 베개로도 베개로 좋아요. 또 쓰시고 네. 뭐 먹디스크 교정에 그 책이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렇지. 책상 바지로도 쓰시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2시간에 걸쳐서 저희한테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재벌이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주제가 나올 때 가끔 잊어버릴 때쯤 한 번씩 모셔가지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영광으로 알고 나오겠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아까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부분이 그 생계를 나라에서 해결하는 복지 수단의 강화라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네. 물어볼 데가 없어. 아유,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불러주시면 와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완배 기자님의 마지막 인사 말씀과 책 홍보와 뭐 이런 거를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원래 이제 저랑 관련된 일은 방송이든 뭐든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되게 지키려고 했는데. 버리세요. 이렇게, 그런 건 강박이야. 그런데 이걸 이렇게 길게 2주에 걸쳐서 김프로쇼 청취자분들께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 뭐 회사에 함께 일했던 수많은 후배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좀 같이 겪고 나가고 싶어서 그랬었던 거고요.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저희들만의 불쌍한 사연들이 있어서 이렇게 긴 시간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편하신 게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따뜻한 마음으로 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저희 민중의 소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편한 마음 뭐 없었겠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더라도 사세요.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기회에 또 이완배 기자님 모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